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 전문가시고 네. 공인중개사업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남들보다 확실히 더 체감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새해 첫 주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떤지 궁금합니다. 힘들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빠지는 속도요? 예,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IMF 외환위기도 봤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었고, 우리 2010년도, 12년도 침체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IMF 외환위기는 좀 먼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이런,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망한다는 분위기였으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네. 쳐요. 대외적으로. 지금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저는 한 2, 3년에 걸쳐서 떨어져야 되는 속도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0년도 최근 침체기 하락기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였는데 네. 그때 한 2, 3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2, 3년 정도 이제 거쳐서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을 지금 6개월 만에 다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락폭이 그때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나 일부 지역들은 50%까지 빠진 지역들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일부 지역들은 50% 가까이 간 적도 있고요. 맞아요. 네. 강남구, 서초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30%까지 안 갔고 한 15%에서 20% 정도 간 것 같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전 한 2년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6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빠른 만큼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죠. 정부의 규제 완화도 그렇고요. 규제 강화도 그렇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규제가 지금 거의 1년 또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만간에 또 풀리잖아요. 이번에 예고했죠. 1월 달에 규제 지역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7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거쳐서 지방 풀고 수도권 대부분 풀고 남은 지역들이 경기도 4곳,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하고 서울 25개의 구를 남겨뒀는데 원래 메커니즘이라면 이것도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서울 또 노도강 풀고 투기지역부터 풀고 투기과열지구 풀고 조정대상지역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겨두고 다 풀겠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빠르다. 하락 속도도 빠르고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빠른 템포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집값 폭락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예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2023년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폭락을 예측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측은 했겠지만 사실 제 예측보다 하락 속도는 더 빨라요. 저는 금리도 올라갈 줄 알았죠. 네. 금리 올라갈 줄 알았고 2021년이죠.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올리겠다. 그래서 제 원래 예상은 1년 전에 제 예상은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한 2%까지는 갈 것이다. 2023년에 3% 가고 점진적으로 올리면 한 5%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웬걸 거의 한 1년 만에 거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 넘어버렸고요. 좀 더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올린다면 조만간에 한 3.75에서 4%까지 가고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 제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니까 당연히 하락 속도도 빠르고요.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른데 2023년이 걱정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2023년에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요. 네. 바닥은 확인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바닥은 확인하는데 찍고 V자로 가느냐 L자 장기 침체로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2023년에 바닥을 확인하느냐 2024년 내년까지 넘어가느냐인데 저는 지금 속도를 보면 2023년에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바닥을 찍고 V자로 갈지 L자로 갈지는 금리가 인하로가 언제로 인하로 돌았을지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 속도는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바닥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등을 뭐 V자로 하느냐 L자로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바닥부터 먼저 찍어야 돼요. L자나 V자나 공통점은 바닥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문제다. 왜냐하면 영끌족이 정말 이제 못 참고 그 보유한 주택을 던지는 시기가 2023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담보 이자율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작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일단 30에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30%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50%까지 갔는데 올해는 다른 게 이제 영끌족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현상이 이제 미분양도 더 늘어나야 되고 미분양이 저는 1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국 10만 원, 서울 수도권 3만 원 정도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아까 영끌족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막 2020년, 2021년은 막 패닉 바잉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샀잖아요. 네네.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닥에 오면 패닉 셀 현상이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 투매 현상이 생기는데 2010년에서 2012년도 바라본다면 투매가 언제 나왔냐면 2011년에서 2012년도 정도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요. 반등을 해가지고 이게 W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에서 2012년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막 팔죠. 불안한 마음에. 사실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가 힘들게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손해보고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3년이 고비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은 무조건 버티고 1년 버텨도 답이 안 나오면 2년 차 때부터 이제 막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니까 이게 맞아요. 이중고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1년은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1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2년 넘어가서 3년 차 되면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을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3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이 위기는 맞아요. 위기는 맞는데 이게 부동산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막 집어 던져도 안 팔려요. 맞아요. 그게 주식 같으면 이제 손절매 맞아요. 네. 일단 팔리잖아요. 헐값이라도 그렇죠. 네. 던지면 헐값에는 팔리는데 부동산은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아니야.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규제도 좀 풀리고 가격도 사실 송파 잠실도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사는 이유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급매물이 나와도 둔촌주공도 기대보다는 뭐 10만 청약설이 나왔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굉장히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내놔도 제가 볼 땐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사실 파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집어 던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로 돌리거나 포기하고 몰라 그냥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을 쳐서 그나마 자산을 지킨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급매물이 나오긴 할 겁니다. 2022년 작년에는 사실 매물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오를 때 2017년에서 2021년 공급이 오를 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건 서울이에요. 맞아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공급, 아파트를 막 지어대는 공급. 네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공급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거. 아, 전세. 네. 네, 뭐 네. 집주인이 이제 매물을 아. 팔아야 되니까 금매물을 네네. 내놔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10억을 벌어도 양도세, 중과세 맞으면 60에서 70%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10억 벌어가지고 6억, 7억 세금 내고 3억 주머니 그렇게 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죠, 사실. 그때는 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은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두려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요, 심리에 따라서 매수자가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데 2021년까지는 공급은 뭐 절대적인 공급은 원래 뭐 많지 않았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집주인은 안 팔려고 하니까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살려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과수요가 생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요가 과수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바라볼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답을 못 찾으니까 막 규제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니까 야 원인이 뭐야?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가장 좋은 핑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정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야 꾸준히 공급하면 되겠네.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돼. 뭐 지금 오르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는 면피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공급 계획 해야 돼. 라는 추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수요가 과수요인데 지금은 왜 반대 현상이잖아요. 사실 공급은 작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올해 2023년이나 공급이 뭐가 크게 달라지냐고요. 따지고 보면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공급 계획들은 아무런 시장 영향 주지 않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3기 신도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높아졌던 수요가 아니야.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대출이자 부담이야. 수요가 바닥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아 보이는 거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3년이 이 수요가 언제 올라올까? 사실 우리도 지금 안 사고 싶잖아요. 아우, 사기 싫죠. 불안하잖아요. 하는 마음이. 그럼 왜 불안하냐?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얼마 떨어지면 살래? 라고 하면 사실 30%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 조정이 되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니야. 반토막 나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30% 조정이 됐는데 왜 안 들어가?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금리가 해결 안 됐잖아.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야 정부가 대출 풀어준다는데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이 대출 이자를 내고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데 굳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가 있을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직 규제도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정부 규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집값 오를 때 한마디로 때리잖아요. 야, 너 집 사지 마. 투기하면 내가 때린다. 세금으로 빼앗아 버릴 거야. 대출도 막아버릴 거야. 막 때리다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라고 하잖아요. 안 맞는 거는 좋은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올라야죠.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가 안 때린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빠르게 규제를 완화해도 저는 당장 어떤 주택시장의 매수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나중에 집값 충분히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고요. 이 정도면 오를 만해라는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될 때에는 이 규제 완화가 효과는 있겠죠. 오히려 그때 되면 또 반대로 이 규제 완화가 또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을 만약에 2023년에 만약에 바닥을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어떤 식으로도 2023년에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의 반등 정도는 확인을 해야 저는 어느 정도 랠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2023년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2023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네. 또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압구정, 목동, 일기 신도시를 집값 폭락기에 주목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이제 저는 네 가지 가치로 보거든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죠. 입지가 좋으냐, 역세권이냐, 교통 환경이 좋으냐, 교육 환경이 좋으냐, 그다음 뭐 생활 편의 시설이 좋으냐, 대단지냐, 새 아파트냐, 뭐 브랜드 아파트냐, 기본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미래 가치는 미래에 좋아질 것 같은. 지금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주택 시장이 올라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잖아요. 투자하고 싶단 말이에요. 투자할 환경이 됐는데 어떤 집을 투자하고 싶으냐? 조금 더 일반적인 상승보다는 더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그게 미래 가치거든요. 개발 호재. 네네. 근데 압구정이랑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입지가 압구정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압구정보다 좋은 땅이 있을까?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압구정, 목동 교육 환경 좋고요. 일기 신도시는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집만 노후화가 됐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날개를 달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저는 주목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를 때는 얘들은 날개를 달려 날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발목에 있는 족쇄가 풀렸을 때 날아갈 수 있는 힘은 미래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주목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단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오래됐잖아요. 집이 오래되면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기 싫죠. 농물 나오고 밤 되면 그 부자 동네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차 밀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불편하니까 막 벤틀리 밀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벤츠는 기본이고 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기는 솔직히 애들 교육 아니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전세 주고 싶어요. 전세 주면 세입자 마음도 똑같죠. 같은 돈을 주는데 새 아파트 가고 싶지 오래된 아파트에 안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이 전세 가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 자본 아니면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리스크에 취약하죠. 최근 대출금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거주하는 집 같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한 5년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재건축 재개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렇게 주택 침체기에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2년도 우리 침체기를 보면 일반 아파트는 30% 정도 한 2, 3년에 걸쳐서 조정이 됐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50%그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개포주공 지금 이제 새 아파트들 막 입주했고 또 이제 입주하려고 막 공사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개포주공이 그 당시 이제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한 50% 떨어졌거든요. 2년 만에. 2년 만에 50%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충격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아마 1년 만에 50%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라면. 네네. 아무튼 이런 아파트들이 더 떨어져.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시장 분위기를 이제 시장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내재 가치.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여력, 용도 지역이 어떠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대지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그 감정평가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내재 가치인데, 자, 압구정하고 목동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좋고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리고 내재 가치가 좋죠. 용적률이 낮단 말이에요. 일반 아파트들보다. 내재 가치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시장만 좋아지면 날개를 달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할 때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어차피 오르지만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요. 오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 사실 제가 2022년, 2021년만 하더라도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그 돈을 주고 답이 나오냐고. 솔직히.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야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기다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지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이 떨어져. 더 많이 떨어지는데 아파트는 괜찮아. 용적률도 낮고 나중에 재건축이 할 만해. 입지도 좋아. 현재 가치도 좋아. 압구정이나 뭐 목동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교통 좋고 학군 좋고 다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파트들은 이런 침체기 때는 좀 주목을 해도 되겠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개인의 이제 가치관이나 타이밍 잡는 거는 사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이 있고요. 나는 30% 정도 조정되면 괜찮아. 아니야, 나는 급할 거 없어. 50%까지 기다릴래.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미래가치, 내재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은 침체기 때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10년도, 12년도에도 뭐 재개발, 한남이라든지 마포 아현이라든지 개포 또 잠실주공 5단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잘 지켜보시다가. 그럼요. 네, 그렇죠. 같은 값이면 네. 충분히 뭐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는. 그리고 반대로 이 폭락장에서 싸다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즉, 한번 빠진 다음에 쭉 L자로 갈 만한 그런 지역은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현재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기. 현재 가치가 기본기거든요. 아파트의 기본이 뭐예요? 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기 좋은 게 뭘까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대단지, 뭐 브랜드 아파트, 뭐 입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분양도 마찬가지고요. 분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 아파트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둔촌주공 이야기 한번 해보죠. 둔촌주공이 과연 청약 가치가 없는 아파트였을까? 아니었을까?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아니 서울에 12,000세대 미니 신도시가 앞으로 들어올 만한 땅이 있냐고요. 12,000세대면 우리 1,000세대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1,000세대 아파트가 12개가 모여 있잖아요. 거기 진짜 커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면 생활 편의시설 당연히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학교 다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 역 2개 있잖아요. 다 갖췄잖아요. 브랜드 아파트 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4개가 참여되고 모든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자, 가격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13억대였거든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13억대 둔촌이 13억대를 과연 고분양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잠실 그 헬리오시티 네.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가 잘 나갈 때 2021년 뭐 8월이나 10월 정도에 23억 8천까지 최고가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23억 8천에서 떨어져 가지고 17억, 16억, 뭐 15억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둔촌 입장에서 23억인데 13억이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20억이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15억이면 달라지거든요. 헬리오가 15억인데 둔촌이 13억이면 야 둔촌이 가격 경쟁력이 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헬리오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둔촌이 사실은 13억이면 경기도에도 신도시들 새 아파트들 막 13억, 15억씩 막 갔잖아요. 광교는 더 비쌌고. 그럼 13억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치가 안 좋았을 뿐이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닥을 찍고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복을 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현재 가치는 기본기는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본기가 안 된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거나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브랜드도 없어. 단지수도 작고. 뭐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이 좋아져서 남들 다 오르면 뒤늦게 조금 더 이제 따라는 가겠죠. 따라는 가는데 절대 시장을 리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르고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한 5년간 실거래가 추이를 좀 보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 5년, 6년 정도, 2017년에서 2022년 정도 실거래가를 보세요. 요즘 앱들이 잘 나오잖아요. 네이버, 네. 직방, 호갱노노, 아실 뭐 엄청 많잖아요. 부동산 124 보면 실거래가 추이 계산 안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이라든지 뭐 마영송이라든지 뭐 일기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좀 괜찮은 아파트들, 기본기가 탄탄한 아파트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오르다가 뭐 2019년도에 좀 조정이 됐다가 뭐 이렇게 올랐는데 뒤늦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안 오르다가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면 외곽 지역들 안 오른 아파트들은 이렇게 안 오르다가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폭등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뒤늦게. 네네.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면 반대로 오를 때는 늦게 오르잖아요. 마지막 불꽃을 태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같이 조정이 됐다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데도 앞서서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들은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하겠죠. 걔들은 늦게 회복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굳이
뒤늦게 불꽃이 붙는 아파트, 현재 가치가 좀 낮은 아파트보다는 좀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는 현재 가치가 충분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한 그런 좀 늦게 불꽃이 튀는 아파트들은 먼저 애들이 올라. 내가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어. 어쩌다 바빠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쩌다가 보니까 막 올라. 강남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뭐 일기 신도시 오르고 막 올라. 근데 좀 덜 오르는 지역들 있잖아. 그럴 때 내가 타이밍이 좀 늦었을 때는 오히려 올랐던 아파트보다는 좀 들어오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시점이라면 좀 오를 때 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니까 좀 반가울 것 같긴 해요. 네네. 하지만 언젠간 이분들도 이제 집을 사야 되고, 지금이 살만한 타이밍인지, 물론 아까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집은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보험이라고 봐요. 1주택은 보험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보험이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 별 필요 없는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필요 없을 확률이 70%? 운전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사고 뭐 매일 내는 사람 아니면, 자주 내는 사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사고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보험료만 저는 계속 갖다 바쳐요. 진짜 1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보험을 가입할까요? 언젠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를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집도요. 자, 우리 주택이 우리가 자꾸 투자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잘 거주하는 목적이고요. 실수요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 말고요. 실수요자라면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잘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뭐냐면,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1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이 돈 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20년 전이면 더하고, 20년 전에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근데 10년 전, 지금 1억? 돈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 전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 10억짜리 전세 살아요. 집주인이 안 올리겠대. 착한 임대인이에요. 할아버지가, 나 옛날 생각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내 젊을 때, 50년 전에, 단칸방에서 시작한 옛날 생각이 나서, 자네들한테는 나 안 올릴게. 돈 벌어서 빨리 내 집 마련해. 너무 좋은 거야. 10억짜리 집에 전세 10년 동안 살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안 올리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10년 후에 이제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그 아들이 또는 딸이 과연 전세금을 안 올릴까? 우리 아버지가 안 올렸으니까 그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안 올릴게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올리는데,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0년 전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한 2배는 올라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올려달라고 할 거잖아요. 야, 20억. 예를 들어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올려달라면 어떡합니까? 더러워서 안 되겠네? 나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집들도 매매, 전세 가격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임대인이 누구냐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전세금 안 올리는 임대인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어떻게 마련하냐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더러워가지고 집 샀는데, 그게 내 집 1주택이 돼가지고 종잣돈이 되고 밑그림이 돼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인플레이션인데 10억 원이요. 인플레이션 평균 상승률 3% 정도 잡으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실질 가치가 떨어져요.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이란 말이에요. 10억 전세에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을 그대로 전세에 묶어뒀기 때문에 7억 4천으로 떨어진 거고요. 어떻게든 내 집 마련했어. 하면 실물 자산이잖아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면 한 13억, 14억까지, 그러니까 저는 10억 아파트가 10년이 지나서 13억, 14억 하는 건 그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 반영이 된 거야. 너 본전치기 한 거야. 그거 올랐다고 하지 마. 그냥 물론 전세 사시는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유리했겠죠. 그게 인플레이션 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하나 있는 건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해야죠. 방어를 못하고 손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1주택은 최소한 인플레이션 방어이기 때문에 저는 1주택은 반드시 하셔라. 단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을 사기는 첫 주택이니까 필요는 하지만 타이밍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사실 뭐 그냥 적당히 사도 되는데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꺾이는 걸 알고 나 모르겠고 필요하니까 당장 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아니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적어도 시장 가치 정도 아파트가 쉽다면 쉽고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부동산보다는 저는 좀 쉽다고 봐요. 왜? 시장 가치만 보면 돼요. 속된 말로 친구들이 집 산다고 하면 따라서 사면 되고요. 친구들이 판다라고 하면 그때가 떨어질 때예요. 그때 팔면 되는 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인들한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다 안 사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제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느냐 늦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뭐 팁이라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바닥의 시그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는 조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이 좀 늘어나요. 물론 미분양이 먼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국이 10만 호,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3만 호, 정부는 뭐 5만 호, 6만 2천 호를 위험 수위라고 보는데 조만간에 뭐 6만 호 당연히 돌파할 것 같고요. 10만 호 갈 것 같은데 10만 호 가면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되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은 50%, 일반 새 아파트들,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한 30%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이제 서서히 그 패닉셀 현상이 생깁니다. 좀 팔기 시작하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죠. 지금도 풀고 있는데 빠르게 풀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풀리는 규제가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 되거든요. 1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빠지는 지역들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빼고 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언제 풀어줄 거야? 그거는 지켜보겠다는 거죠.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원래는 2, 3년에 걸려요. MB정부 때 규제 풀어주는데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MB정부 5년 동안 풀어준 규제를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 하락 속도도 빠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강남이 언제 풀리는지를 봐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요거 나왔고요. IMF 때도 나왔는데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라고 하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사실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카드 없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밑장 카드, 비장의 카드 꺼내놓은 거거든요. 야 이거 자, 난 다 했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 난 더 이상 풀 거 없어.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왔다는 얘기는요. 대출 규제도 다 풀렸고요.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들 다 풀렸고요. 이제 할 게 없어.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취득세 연구 인하하고 1%대로 그때 1%가 됐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기억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다 풀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MB 정부 5년 동안 풀어줬어요. 풀고 마지막 활용 점정을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2013년 풀어줬어요. 1년 동안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14년부터는 이제 지켜봤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2023년 올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락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안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 속도에 달려 있는데 마지막에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저는 용기를 좀 내셔도 되지 않을까.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돈이 자금 여력이 되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저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들어가라. 이게 도장을 찍어줘요. 계약서에. 딱 찍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나왔다고 쳐요. 만약 도장을 받으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어요. 아니 우리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았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네. 2028년부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하나도 안 내는 거고요. 주택수도 다 빠져버려요. 양도세 뭐 중과세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근데 2013년, 10년 전 생각해 보면 이게 나왔을 때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못 샀어요. 무서워가지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에 5년간 양도세 면제 모르겠고, 아유,
정부에서 사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안 살래. 누가 샀냐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원정 투자를 많이 들었어요. 부산, 창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왜냐면 부산 집값은요 2012년도, 13년도, 11년도에도 부산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아. 바닥을 찍고 오르는구나. 부산은 이제 먼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제 바닥이었고요.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부산에 계시는 투자자한테 만나가지고. 무섭지 않냐. 서울 사람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왔잖아.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회복을 못하면 부산이 회복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서울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냐. 끝나진 않을 거다. 끝나면 뭐 같이 끝나니까 뭐 괜찮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서울에 정착할 수도 있고 대학교 갈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로 들어오는데 결국 그분들이 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도 된다.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100%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물론 제가 너무 하이리스크로 가라는 건 아닌데 100% 완벽한 리스크 제거는 없습니다. 리스크 100% 제거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금해야죠, 뭐 사실. 예금도 사실 뭐 아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끝나가지고요 막 하면 은행이라고 안전할까요? 솔직히 이게 50% 이상 떨어져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점 대비 70%가 떨어졌어요. 10억짜리가 3억이 됐어. 난리 나죠. 그러면 대한민국 은행이 무사할까요? 다 망하죠. 다 망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은행도 망하고요. 은행 예금 넣으면 그게 무사하겠냐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 지지선이 고점 대비 30%고요. 2차 지지선이 이제 50% 정도로 보는데 50% 이상 떨어지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정부는 필사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고 저는 그때는 용기를 좀 내셔도 되겠다. 근데 그런 시그널들이 확인이 안 된다면 뭐 괜히 가치관이나 자금 여력에 따라서 또 필요 여부에 따라서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혼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조금 타이밍을 빨리 잡는 게 좋고요. 전혀 필요 없어. 아니면 무주택이 아니더라도 집 하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네. 이 영끌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력은 안 됐는데 어떻게든 그 집값 올라가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탑승하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다가 간신히 샀는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좀 답답한 게 원래부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리스크 관리 되신 분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투자는 원래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2030 연끌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좀 약간 미안한 마음?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기성세대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했죠. 본인들이 했는데 그 등 떠밀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과연 원해서 했을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취직하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잖아요. 40에서 69세가 주택구매 연령인데 그분들이 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정치권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이잖아요. 등 떠밀린 거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 일부 유튜브들도 이제 좀 영향을 줬고 네. 부추겼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안정감을 못 줬잖아요. 집값 안정시켰어야죠. 5년 동안 26번 대책을 발표하고도 못 잡았잖아요. 어떻게 돼?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는 그분들은 좀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흐리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미래,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그분들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저는 안 팔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출이자 부담이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문을 더 넓혀서 이렇게 연끌하신 분들, 2030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로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의 문턱을 뭐 소득이 얼마 되면은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저는 2030들한테는 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샀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뭐
대출 이자만 감당이 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진다면 저는 대출 부분만 정부에서 좀 커버를 해준다면 충분히 좀 버티지 않을까.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와요.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V자로 갈지 L자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V자로 가면은 물론 당연히 그분들은 좀 환호성을 칠 수도 있겠지만 V자가 아니더라 살짝 반등한 다음에 L자로 가더라도 대출이자 분담만 충분히 감당한다면 어차피 실거주 목적도 있었을 거니까 뭐 3년이든 5년이든 L자로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주택의 본연의 목적인 실거주 목적도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좀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네. 좀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앞서서 이제 제가 연끌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끌 아닌 분들도 1주택자들 많잖아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살래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좋죠.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졌어요. 팔고 9억 현금 가지고 있다가 7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면 2억 벌잖아요. 이론은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데 말은 그게 쉽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요. 바닥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벌써 30% 떨어진 지역들은 그러면 지금 팔면 50% 떨어진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50%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잘 모르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집 하나 있다가 팔고 무주택이 되면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때부터.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때 샀다가 더 떨어질 때 뭐 기다렸다가 불안하니까 바닥에 샀어야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기다려요. 6억으로 떨어졌어요. 들어갈까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6억 5천 찍고 7억 찍으면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되냐면 6억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7억 갔어요. 좀 아쉬운데 다시 8억 가요. 7억 갈 때 샀어야 되나? 결국 타이밍 놓치는 분들 제가 과거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앞서서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타이밍 잡지 마시고요. 그냥 물론 그런 집들 아울러 아파트라든지 현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 그렇다면 이 기회에 괜찮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건 좋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타는 건 좋은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구입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1주택자들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상급지로 갈아탈 때 팔아야 되는 이유는요. 좀 더 나은 아파트? 아니 더 좋은 층수? 나는 우리 집은 1억 떨어졌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어. 그럼 갈아탈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뭐 퇴직을 한다든지 어떤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팔고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든 그런 거는 좋겠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살래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주식처럼 거래가 실시간 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럼요. 그거 내놓고 뭐 팔리고 안 다시 돼요. 사는데 그 약간 딜레이랑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상 현금 쥐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뉴스만 보면 네. 뭐 규제 완화 대책 나오면 또 불안해요. 저러다 또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3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1주택 가지고 있다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바닥의 시건을 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양도세 특례 뭐 5년간 양도세 면제했잖아요. 그때는 하나 더 사도 되죠. 2주택까지는 저는 뭐 2주택을 저는 투기로 보진 않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인플레이션 방어. 상황이 좋아. 좋은 타이밍. 10년에 한 번 오는 타이밍이라면 그때 하나 더 사서 2주택 가면 뭐 내 노후라든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물론 저는 뭐 5주택, 10주택 이렇게 하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바닥을 잡기는 좀 매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추세가 멈추는 시점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의 시그널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미분양 저는 10만 호 보고 있고요. 전국 10만 호, 서울 수도권 3만 호 정도면
거의 목까지 왔다. 물론 이걸 넘어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왔으면 정부가 굉장히 급합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요. 건설 회사들 막 도산 나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빨리 푸는데 물론 지금도 풀고 있지만 미분양 요 정도 나온다. 이 정도 근접했다라고 하면 야 부동산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된다.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30% 정도 떨어지면 그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고요. 재건축, 재개발 같이 전세 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은 50%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좋아하거든요. 미래 가치도 있고 내재 가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값이 오를 때는 좋은 아파트니까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는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좀 눈여겨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닉 셀링 막 집어 던지죠. 처음부터 안 팝니다. 일단 6개월, 1년 버텨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게요. 터널을 지나갈 때 빛이 이렇게 보이면 그렇죠. 그 빛을 보고 가자. 희망. 이 빛이 안 보이면은 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6개월? 1년? 근데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 야, 금리 언제까지 멈출 거야?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에 멈출 거야. 금리 인하 2024년 1월에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다면 이 정도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대출이자 1년 정도 떨어지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2년 정도 내면 되겠네?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미국 파월 의장은 어정쩡하게 그냥 더 올린다란 말은 하는데 이게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겠고 한국은행 총재도 뭐 3.5% 이야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뭐 미국에 따라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제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너도 나도 못 견디고 이제 막 팔 때가 되면은 바닥 찍었거나 거의 지났거나 왔거나 거의 바닥 가까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강남이 풀려야 돼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규제 지역 다 풀렸다. 강남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구 서초구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저는 그때는 용기를 내셔라. 무주택자들도 용기 내시고요. 1주택자들도 용기 내시고요.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1주택자들은 2주택 되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요. 무주택자라면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미분양을 잡으셔도 되고요. 뭐 청약을 하셔도 되고요. 급매물 잡으셔도 되는데 좋은 선택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미분양을 잡을 때는 앞서서 제가 현재 가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은요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다 좋아. 학군 좋고 입지 좋고 뭐 교육 환경 좋고 뭐 대단지에 다 좋은데 가격 경쟁력도 괜찮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회복이 되면 괜찮은 아파트야. 그렇다면 그런 미분양을 잡으셔도 돼요. 우리 강남의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한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2008년도에 네.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3천은 좀 비싸긴 했는데 저도 막 욕했어요. 아니 그때 분위기에 친구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강남이 아무리 강남이라도 평당 3천만 원이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미쳤더라고. 그때 레미안 퍼스티지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아니 반포 강남 중심지에 그렇잖아요. 레미안에 교통에 학군에 다 가졌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나오고 막.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이건 당연히 강남부터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현혹이 돼서 제가 현명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혐오 시설 같은 거 뭐 좀 안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게 이전하기 뭐 비행장이 있다든지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비행장 옮길 수 있냐고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자체의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지 시장의 흐름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지는 체크를 해서 시장의 흐름이 문제고 둔촌저공처럼 아파트는 좋아 라고 한다면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충분한 미분양이라도 충분히 용기를 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부동산 지역 말고 서울 지역 있잖아요.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한 몇 %까지 빠지는 시점이 좋을까요? 저는 다 빠진다고 봅니다. 뭐 서울은 안 빠지고 서울 불패 저는 뭐 얘기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서울 불패가 어디 있어요? 빠지면 다 빠지는데 특징이 있죠. 서울은 빠질 때 늦게 빠지고요. 오를 때 빨리 올라요.
그래서 그게 서울이 좋은 거지 서울은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는 다 빠져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이 먼저 올랐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늦게 오르는데 결국에는 2020년, 2021년에 인천, 안성, 뭐 동두천 뭐 이런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본다면 애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보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물이 차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물면 외곽부터 이제 가물어가지고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중심지도 마르죠. 그 물이 남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침차가 이어지면 강남도 떨어지는데 지금 또 보면 외곽 지방이 먼저 떨어졌고요. 외곽 지역들 떨어졌고요. 이제 강남도 떨어질 겁니다. 아직 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잠실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강남 3구인데 왜 잠실이 더 떨어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가지고 졸지에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를 강남 1구, 강남 2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걔들은 그냥 강남 2구, 서초구, 송파구는 강남 3구. 강남 3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약세 지역에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먼저 떨어진 건데 서초구, 강남구 안 떨어지냐면 그거 아니고요. 잠실도 한 30% 떨어지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소폭 반등 또 할 거예요. 요 정도. 서초구, 강남구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서울에 얼마 떨어지면 들어가면 돼. 어디가 좋아라고 하면 어디가 좋아는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다 떨어진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는 애당초 돈이 그 정도 안 돼. 라고 한다면 강남은 떨어져도 30에서 50% 떨어져도 어차피 매덕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따라서 나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노도강이 먼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노도강 지역에 들어가도 좋고요. 노원구라면 이왕이면 저는 상계 주공, 재건축 충분히 용적률이 낮고 내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다리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강남 들어가는 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락의 끝에는 인생 역전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즉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고 또 과매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회가 온다면은 과연 어떤 지역부터 오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르는 데는 내려가는 데도 순서가 있고요. 오르는 데도 순서가 있는데 오르는 지역들 보면 이미 과거에도 답이 나왔잖아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어디부터 올랐느냐? 강남부터 올랐죠, 당연히. 왜? 규제가 다 풀렸고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충분히 모든 지역이 다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 규제도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금리 뭐 예를 들어서 낮아졌다고 치죠. 대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자,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투자 수요가 좀 공격적인 분들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이 예를 들어서 뭐 잠실주공 5단지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가 2012년도에 8억 얼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8억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엄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한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그런 지역들부터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들은 강남, 마용성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노도강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자금이 나는 충분해. 돈 걱정 없어. 근데 이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못했거나 설사 집이 한 채 또는 두 채 정도 있는데 돈은 충분히 많아. 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인하고요. 5년간 면제? 혹시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돈이 되면 당연히 서초구, 강남구 그 중에서도 저는 미래 가치가 있는 압구정이나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거 1순위로 들어가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목동에 혹시 교육 때문에 필요하다면 목동이 용적률이 낮아요. 중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10에서 150%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목동 들어가도 됐고 뭐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전세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에 구입하셔도 되고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셔야죠. 그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좋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자라면 투자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막 오르는데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언제 준비를 하냐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공부도 좀 하고요. 내 계획도 좀 세우고요. 충분한 그럴 만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과거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과거에 3년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3년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과거에 3년이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지기 전에는 저도 그 얘기 했어요. 과거에 3년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고요. 하락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규제 완화 속도도 가파르기 때문에 바닥은 빨리 찍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제 생각에는 2023년 안에 바닥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V자로 가느냐 L자로 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자금 능력이 되고 뭐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실 V로 가느냐 L로 가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좀 빨리 반등을 하느냐 몇 년 있다가 반등하느냐 어차피 반등하는 거는 똑같고요. 영원히 반등 못하면 뭐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잃어버린 20년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정해버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잃어버린 20년 오면 뭐 주식시장은 안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또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내가 관심을 두는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책도 좀 보시고요. 좀 좋은 유튜브들 좀 가려가면서 막 현혹되지 마시고 좀 사이다 경제 같은 좀 내실이 있는 이런 방송들을 저는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티풀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1억 있다면 1억이 좀 애매한 금액인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쪽에서 지금 어떤 지역을 보고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요?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 일단 뭐 바닥은 저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같고요. 이게 전제 조건이 무주택인지 아니면 집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무주택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면 일단 무주택이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막 봉양을 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연로해 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이런 상황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데 1억 정도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들 나오거든요. 분위기 좋을 때는 사실 나한테 기회가 안 오잖아요. 뭐 돼야 말이지. 경쟁률이 2021년에 서울 평균 경쟁률이 뭐 168대 1이었나 그랬잖아요. 2022년 작년에 경쟁률이 9대 1이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라면 9대 1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1대 1, 2대 1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데 저는 신도시 좋게 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위치도 좋고 학교, 교통, 편의시설, 공무원, 아파트 다 좋잖아요. 새 아파트에. 3기 신도시, 물론 2기 신도시도 좋았고 신도시만큼 살기 좋은 지역은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나 인천 지역들,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는 실거주자들 1억 정도라면 아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3기 신도시 분양도 좋고요. 사전 청약하셔도 되고 뭐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온다. 이제 뭐 본청약이 2024년, 2025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본청약 갈 때 미분양이 나오면 이런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참고로 2기 신도시 중에 미분양이 났어요. 위례도 미분양이 났었고요. 동탄 2신도시도 미분양이 났는데 그때 미분양이 공교롭게도 신도시는요. 주택시장이 막 과열될 때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고 입주할 때 되면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침체가 되면서 입주 물량하고 겹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물건도 나오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시범 단지에도 뭐 피 없는 물건들도 막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 이제 동탄 2신도시가 2013년도였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막 그런 시기예요.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를 앞두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막 파는 거죠. 이제 규제는 풀렸으니까 분양권 전매가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분양가가 3억 7천? 3억 8천 정도 했었는데요. 전용 84가. 계약금 10%만 내잖아요. 3,700, 3,800. 지금 3기 신도시도요. 분양가가 한 5억, 6억 정도 될 거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 계약금 10% 들어가면 5,600, 5,000에서 6,000 정도. 그러니까 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잡아볼 만한 조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지역들 중에서 1억 가지고 아마 아무리 떨어져도 아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1, 2기 신도시 중에
뭐 분당이라든지 평수 작은 거 중에 이래 가지고 할 만한 거 있다면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고요. 뭐 이미 나 다 준비가 됐고 내 생각에는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냥 은행에 넣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 해외로도 많이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고 한국은 3년, 5년 정도는 답이 없어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해외 부동산에 눈을 좀 돌려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바닥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관점에서 뭐 서울은 이제 3만 원,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10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양도세 또 5년간 아예 그거 나오면 면제를 해주고, 무조건.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하락한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타이밍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은 그럴 생각해요.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달 안에 이게 뭉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사실 용기는 필요해요. 그래도 두렵거든요. 2012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잠실주공 5단지나.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더 기다릴까요?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금도 되고. 그래서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나는 바닥 모른다. 100%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모르죠. 내가 대나무 꽂은 것도 아니고 나 모르는데 바닥 가까이는 온 것 같아. 시그널은 있다. 대신 그거는 생각해라. 상황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라면 더 떨어지면 한 5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오르면 한 5억 이상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을 하셔라. 100% 안 떨어진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고 자금이 된다면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난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저는 감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한번 용기 내서 여러분들이 한 좋은 물건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 가면은 약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 채널 부다방 TV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고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임만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